두 번째 강의. 민낯이 불편한 말이 된 이유. 곱씹을수록 불편해지는 단어들. 당신이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누군가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떨까? 별것도 아닌 말에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불쾌하고 심지어 억울한 생각까지 들 때는 없었는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이어서 문제의식을 갖기 어렵다. 아무렇지 않게 써온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 당황스러움, 불쾌감이 될 수 있다. 이제 내가 무심코 쓰는 표현들을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그 표현들이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언어 감수성을 가지고 내가 한 말들과 내가 쓴 글들을 예민하게 곱씹어 볼 차례다.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써왔던 표현이 갑자기 낯설어지거나 갑자기 불편해지는 경험 말이다. 언어 표현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토파보는 일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게 해준 표현이 바로 민낯이었다. 그날 필자는 민낯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글에 담고 있었다. 흔히 사회 문제에 숨겨진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다고 표현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숨겨진 추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권력자들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날 필자도 이런 표현을 문장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담은 문장이 완성될 즈음 민낯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흔히 써왔던 표현이 갑자기 낯설고 이상하게 다가왔고 이런 비유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민낯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민낯이 왜 나쁘지? 민낯이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사실은 화장을 통해 꾸며진 것이고 실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화장을 지우고 드러난 실체는 화장을 통해 가려졌던 것과는 달리 결함이 가득하고 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비유는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은 결함이 가득해서 가려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민낯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민낯은 감추고 가려야만 하는 대상, 꾸미고 포장해야 하는 대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왜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즉 민낯이 이처럼 부정적인 맥락에 사용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진짜 자기 모습인데 왜 우리 사회는 그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숨겨야 할 실체가 민낯이라면 결함이 있는 민낯을 화장으로 감추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나쁜 일일까? 화장은 왜 나쁘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민낯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화장이란 민낯의 결함을 가리고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화장이란 실체를 숨기는 눈속임이라는 것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관점이다. 그런데 왜 화장을 하는 것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면서 결국 숨기고 가려야 할 것이 많은 민낯도, 그 결함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 화장을 한 것도 모두 이 표현을 통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화장은 늘 실체를 가리기 위한 행위라고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화장과 관련된 표현은 늘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분식 회계라는 표현을 통해 그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분식 회계란 회사의 실적이 좋아 보이도록 장부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일을 말한다.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실적을 부풀리고 비용을 누락시키는 등의 장부 조작 행위를 분칠하는 행위에 비유한 표현이다. 분칠이란 화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분식 회계 또한 분칠을 하지 않거나 분칠을 지우면 결함과 추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화장하는 행위를 비하함과 동시에 화장을 하지 않은 것 또한 비난하는 민낯의 불편함과 같은 불편함을 주는 표현이다. 더욱이 분식 회계라는 표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계 부정이나 회계 사기를 나쁘지 않은 어감으로 포장하는 표현이라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회계 부정이나 회계 사기가 실체이지만 분식 회계라는 표현의 포장지를 두르고 있어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식 회계는 명백히 부정 행위이고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감상 그 정도의 나쁜 일은 아닌 듯이 느껴진다. 결국 이러한 표현들은 화장으로 대표되는 꾸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은 숨겨야 할 결함이 가득한 것이고, 그 결함을 숨기는 화장이라는 행위는 실체를 가리는 일이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표현과 분식 회계에 담겨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잠깐, 화장을 하는 자의 성별은 보통 무엇인가? 부정적인 시선이 향하는 곳. 화장이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특히 성인 여성들이 하는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화장을 하거나 성인 남성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다지 허용적이지 않다. 그러니 민낯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별도 민낯의 결함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 화장을 하는 행위자의 성별도
자연스럽게 여성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화장을 한 여성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여성의 화장 뒤에 숨겨진 민낯은 결함이 가득하고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실제로 민낯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풀이와 용례를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의 성별이 여성으로 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표준국어 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에 올라온 민낯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인 것이다. 민낯의 사전적 의미. 가. 표준국어 대사전. 뜻풀이.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용례. 1. 민낯으로 다녀도 얼굴이 고운 여자. 2. 선을 보러 온 처녀답지 않게 얼굴에 찍어 바른 것이 없는 민낯이어서 볼수록 잡티가 없고 수더분해 보여 다행이었다. 출처 이문구 산 너머 남촌. 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뜻풀이. 화장을 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 용례. 1. 그녀는 민낯이 더 예쁜 것 같다. 다.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뜻풀이. 주로 여자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 용례. 1. 여인은 화장기 없는 민낯이 청순한 이미지를 주었다. 2. 처녀는 선을 보러 온 처녀답지 않게 얼굴에 찍어 바른 것이 없는 민낯이어서 볼수록 수더분해 보였다. 3. 그녀는 오늘따라 평소보다 단출한 옷차림에 민낯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4. 분이 벗겨진 민낯에 가발을 얹을 겨를도 없이 달려나온 기생의 모습은 초라하였다. 5. 연회가 열리는 날 초인은 민낯에 깨끗하게 손질한 흰 무명 저고리와 다홍빛 치마를 입었다. 표준국어 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뜻풀이에는 성별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용례를 통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의 성별이 모두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의 경우는 뜻풀이에 괄호를 사용하여 주로 여자의 라고 기술의 대상이 주로 여성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해당 사전의 용례에 보인 5개의 예문 역시 여성을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면 민낯은 화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의 여성이나 특히 화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 즉 여성 연예인들에 대해 기술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통념상 화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아이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민낯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은 이 때문이다. 민낯과 화장에 담긴 주류의 관점.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을 통해 민낯과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해 보았다. 우리 사회는 결함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는 것도 화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 민낯도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민낯을 드러내는 것도 화장을 하는 것도 비난을 받아온 것은 다름 아닌 성인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다는 표현에는 화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일반적인 주류 세력, 괄호 열고 남성 기득권 세력, 괄호 닫고 주류 세력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장은 여성의 전유물이며 화장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언어 표현에는 대체로 그 사회 주류의 관점이 주로 담기는 만큼 주류 남성의 관점을 담아 만들어진 이 표현이 문제의식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류의 관점을 담은 언어 표현은 학습을 통해 굳어지면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일상이 되면 문제의식은 쉽게 마비되어 버린다. 언어 표현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표현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주류의 관점을 벗어나야 하고 익숙함으로부터 탈피하여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문제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언어 감수성이 높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니 언어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언어 표현에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 불편너라는 이름표. 언어 감수성을 갖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써왔던 언어 표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오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편해하며 유난을 떤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해와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인데 왜 그 말을 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공격을 받아야 하냐고 억울하다는 항변을 듣게 되기도 한다. 급기야 최근에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너라는 이름으로 조롱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프로 불편너인가? 누군가 필자에게 당신은 프로 불편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네, 저는 프로 불편너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다. 언어 감수성을 높여서 익숙한 표현이 담고 있는 다수자의 횡포를 지적하고 소수자의 관점이 소외되어 있음을 자각하려는 것이 최근 필자의 주요 관심사이니 이렇게 답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필자가 깨닫지 못한 문제점을 깨닫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로 불편너라고 부른다면 필자는 더 나은 프로 불편너가 되기 위해 연구하고 정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필자에게 프로 불편너라는 이름표는 영예로운 이름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필자의 경우로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프로 불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시 나의 편안함이 타인의 불편함 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니 말이다.
특히 가장 일상적이어서 감수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언어인 만큼 언어 감수성을 가지려는 시도는 최고의 프로 불편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따져보니 프로 불편러라는 조롱의 이름표가 아니라 영예의 이름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불편러는 왜 조롱의 이름표가 된 것일까? 배운 대로 말할 뿐이라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집단적 방어 기제가 발현된 까닭이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 배운 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의식을 갖기 어렵다. 또 언어 표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지적하고 사회에 호소하는 사람의 수와 익숙하고 편안하게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 프로 불편러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 불편러라고 불리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프로 불편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고 프로 불편러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이다. 누군가가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한다면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지적받은 표현이라는 것이 자신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누군가의 지적은 많은 사람을 억울하고 화나고 불쾌하기 짝이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프로 불편러라는 조롱의 표현은 그러한 당황스럽고 불쾌한 반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언어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 본다면 너무나 확실히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언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충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민낯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통해 민낯과 화장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가 지닌 부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시선이 향하는 곳에 여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일상적이어서 문제의식을 갖기 어려운 언어 표현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그 표현이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쓰라는 거야? 민낯, 화장, 분식 회계처럼 익숙하게 써왔던 언어 표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돌아오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저 말도 틀렸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을 쓰라는 거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투덜거린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표현인데 전통을 우습게 하는 거냐고, 자신의 뿌리를 부인하는 거냐고까지 되묻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말을 하냐고 하면서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오히려 타이른다. 또 원래 단어가 가졌던 의미가 희석되어 다른 의미로 바뀌었으니 바뀐 뜻풀이로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로 반응을 보이는 대신 얼굴 표정에 불쾌감을 한가득 담고 온몸으로 못마땅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인터넷 댓글을 통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표현이니 그 전통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의미를 새기면서 하는 말도 아닌데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는 것인가?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더라도 그 뜻풀이를 바꿔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다음에 질문을 던져보자.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 왜 우리는 왕조의 전통과 신분제의 전통을 단절했는가? 말하는 사람이야 의미를 새기면서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의미가 새겨진다면 안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표현을 바꾸자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면 좀 불편해도 우리가 바꿔서 다음 세대에게는 그 부적절한 표현을 물려주지 말아야 옳지 않을까? 깊이 보기. 민낯은 언제부터 사용된 말일까? 1977년 9월 20일 조선일보 3면에는 잠자는 우리말 명사편이 실려 있다.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고유어 명사 약 70여 개를 가나다 순으로 소개한다. 이 가운데 민낯이라는 단어가 발견된다. 신문에는 민낯의 뜻을 단장하지 않은 여자의 얼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민낯의 첫 번째 사용 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된 민낯은 총 3회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1977년 기사를 제외하면 2건이 더 있을 뿐이다. 이 시기에는 민낯보다 민 얼굴이나 맨 얼굴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된 듯하다. 민 얼굴은 1961년에 첫 사용이 관찰되고 이후 5회 더 쓰임이 확인되어 총 6회 관찰된다. 한편 맨 얼굴은 1931년 기사에 처음 등장한 이래 총 127회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까지 이렇게 사용 빈도가 낮았던 민낯이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 민낯은 1996년 1회 관찰된 이래 2008년까지 12년간 총 27회의 사용을 보였다. 하지만 2009년 그 사용이 갑자기 증가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98회의 사용 빈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1229회, 2011년 3136회, 2012년 2274회, 2013년
4,845회를 보이다가 2014년 7,742회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7,630회를 보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00회 전후가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민낯보다 이른 시기에 더 자주 관찰되던 맨얼굴과 민얼굴의 사용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민얼굴보다는 맨얼굴이 조금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지만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의 총 사용 빈도가 수천 회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민낯의 사용이 증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2006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쌩얼이라는 신조어가 민낯으로 대체되어 간 결과다. 고화질 방송이 일반화되고 텔레비전의 크기가 커지면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을 더욱 화장에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과시하며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연예인들이 2006년 소위 쌩얼 열풍을 일으킨다. 또한 리얼리티 예능이 유행하면서 화장을 지운 연예인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등장하면서 쌩얼이라는 신조어가 더욱 세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쌩얼이라는 신조어의 사용을 비난하며 민낯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들로 인해 민낯의 사용 빈도가 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낯의 사용이 늘면서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민낯이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된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의 권력이 가진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비판적인 글들이 많아지고 권력의 그늘 뒤에 숨어 있던 우리 사회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증가한 것이 민낯의 사용 빈도를 급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전에서 잠자고 있던 고유어 단어 민낯이 쌩얼이라는 신조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표현으로 제한되면서 그 사용이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사용으로 인해 비유적 표현으로서 각광을 받으며 사용 예를 늘려온 것이다. 하지만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민낯은 화장에 대한 일반적인 주류 세력의 부정적 관점이 담겨 있다는 자각 없이 그 사용을 확대하며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